먼저 총평을 할게요. 어려웠습니다. 뭐 커뮤니티를 돌아다니다 보면은 뭐 쉬웠다 이렇게 비특질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어려웠던 건 맞고요. 현장에서 봤으면은 독해력 말고도 멘탈의 안정성도 갖추고 있었어야 평소 실력이 발휘가 됐었을 겁니다. 결국 이제 모의고사 풀고 뭐 내가 점수 잘 나왔니? 나는 쉬웠는데 뭐 니네들은 어려웠니? 이렇게 하는 거가 뭐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자존감을 채우려는 게 이 수능 국어 하는 거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수능 점수를 잘 받고 대학을 잘 가는 거니까 그런 거는 이제 무시하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먼저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웠지만은 22 수능처럼 아주 어렵진 않았어요. 예, 대비를 잘 하셨고 기본기가 있으셨고 그리고 멘탈이 좀 세셨으면은, 그러니까 멘탈이 센 거는 평소에 얼마나 연습을 잘 했느냐 자신감이 있느냐 그런 영역인데, 그런 게 있었으면은 그래도 잘 수월하게 풀어 나가셨을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파트별로 문학 파트, 독서 파트별로 코멘트를 드리자면은, 먼저 문학이죠. 문학을 먼저 푸시는 분도 있을 거고 독서를 먼저 푸시는 분도 있을 건데, 보통 이제 제가 학생들한테 말하는 것도 그렇고 저도 그랬었고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하실 텐데, 선택 과목 보고 문학 보고 독서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독서에서 뭐 40분이나 뭐 45분 걸려가지고 나중에 문학에서 풀 수 있었는데도 시간 때문에 못 풀어가지고 점수를 잃어버리면 그거는 최적화된 전략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어쨌든 많은 분들은 문학의 첫 지문, 그러니까 선택 과목 풀고 뭐 독서론 같은 거 풀고 가장 먼저 보시는 게 문학 지문이었을 텐데, 그 중에서 맨 먼저가 극지문이었습니다. 판소리 지문.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가 이번 수능 국어의 26 수능 국어의 난이도를 어렵게 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일단은 낯섭니다. 네. 극지문 같은 경우 대본 지문, 그 중에서도 판소리 이런 게 많이 나오지가 않은 그런 유형이죠. 이번에 6월이랑 9월 봐도 전혀 새로운 거고, 6월 9월은 이제 일반적인 고전 소설이었죠, 서사문학. 근데 이번에는 판소리가 나왔어요. 네. 판소리는 옛날에 이제 22년도였나요? 23년도였나요? 그때 모의고사로 아마 전후취전 한번 나왔었고, 극지문, 대본 지문 같은 경우 그런 전통적인 극지문 생각나는 게 19수능의 드라마인가 영화인가의 대본이었는데, 이번에 판소리 지문이 되게 좀 낯설었던 거는 어느 부분이었냐면은, 보시면은 판소리 작품이죠. 보시면은 수궁가, 그러니까 노래가, 그러니까 판소리 음악이란 소리입니다. 얘는 책에 들어갈 그런 텍스트가 아니에요. 뭐 록, 무슨 설, 뭐 무슨 전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시면은 보통 이제 이렇게 한 글의 표지, 어떤 글의 단락을 나누는 기준이 보통 등장인물의 대사나 아니면 뭐 장면인데, 얘는 장단이요, 장단, 리듬이란 말입니다. 이 대본을 가지고 판소리를 공연하는 사람들이 이런 리듬으로 바꿔라, 이런 박자를 타라, 중몰이, 뭐 자진몰이, 휘몰이 이런 걸 타라, 언몰이, 다양하네요. 이런 거를 하라는 표지여가지고 이거대로 표지를 읽어나가시면 안 되고, 이 안에서 흐름, 줄거리를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 장면이 전환되는 거를 파악을 하셨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렇게 끊어읽기, 공간의 구분. 제가 이제 평소에 서사문학, 뭐 현대소설이라든지 고전소설이라든지 학생들한테 보통 가르칠 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요약, 장면의 요약이나 아니면 장면의 사건, 이거를 구분을 많이 하고 공간을 구분하라고 많이들 말을 하는데, 그거를 역시나 하셨으면은 그렇게 당황했어도 어렵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학 배경 지식. 이번에 EBS 보면은 수군가 나왔었죠. 그래서 그 부분 같은 경우도 알고 있었으면은 수군가, 이 모티프 별주부전을 약간 섞은 거죠. 그거를 아셨으면은 매우 이제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겁니다. 그래서 한 줄 코멘트 드리자면은, 웃어라. 웃기게 느껴지셔야 돼요. 상세하게 이따가 할 때 알려드리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가 웃겼냐면은, 여기 호랑이가 뭐 만병회춘 명약이니 뭐 불에 타니 뭐 습기에는 제일이라 하니까 별주부가
이놈이 동의보감을 통달했는지 약에 취해 먹기 만들어 놓구나. 예, 이 부분 저는 진짜 현우 터졌습니다. 웃겼어요. 이게 웃기게 느껴지려면은 만병회춘, 명약, 뭐 아니면은 여기 밑에 있는 동의보감, 뭐 동의보감 많이들 아시는데 이런 고전 어휘에 대한, 한자 어휘에 대한 감각이 그게 일단은 있으셔야 웃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수국, 전옥, 주부, 공신, 사대손, 별주부, 별날이다. 뭐 이 부분도 한자어에 대한 감각이 있으셔야 웃기게 느껴지실 거고요. 네, 그래서 역시나 기출을 열심히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5점 난이도 만점에 3.5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현대시 수필이죠. 이번에 현대시 수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는 까다롭지 않았어요. 수필 같은 경우도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는데 이제 기출을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옛날에 22수능에 수필이 되게 어려웠었는데 이짐을 논함 이런 수필이 있었습니다. 보면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24수능이네요. 죄송합니다. 24수능이네요. 예. 이 부분에 막 있는 것이 병이라 하느냐, 있지 않는 것은 병이 되고, 있는 것이 뭐 치자, 있지 않는 것은 뭐 있지 않는 것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같은 말을 반복해서 조금의 맥락의 변주를 주면서 반복하는 게 굉장히 인지적으로 부하를 줘요. 이 부분에서 이거를 견디가면서 정확하게 독해를 하시는 능력이 필요하시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기본적인 독해력 기본기가 중요한데 그래서 다시 한번 기출이 강조가 되는 부분이고 뭐 다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일 거예요. 기출이 중요하다는 거는. 그래서 키워드는 일단은 시에서 정서의 범위, 어떠한 A라는 정서가 있으면은 이 A라는 정서가 어떤 문장, 어떤 단어까지 이 정서가 있느냐 이거를 보는 게 중요했었고, 그 다음에 수필 같은 경우에는 개념의 수직적 관계의 인식, 이건 이따가 해설할 때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한 줄 코멘트 드리자면은 24수능의 이짐을 논함의 쉬운 버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소설, 이것도 역시나 아까랑 비슷한 난이도로 3.7을 드릴 건데 이유는 뭐냐,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어렵진 않았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선악구도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보통 소설은 선악구도가 명확하죠. 근데 얘는 그러니까 그거를 읽어내는 게 좀 힘들었죠. 그래서 그거를 구분이 좀 까다로웠었고요. 한 줄 코멘트 드리자면은 모난 곳 없는 평범한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전시가 있었죠. 고전시가 3개 있었죠. 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쉬웠습니다. 2.5점 정도 드리겠고요. 보면은 한 가지 하셔야 되는 게 가지문에 대한 보기가 좀 제한적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가지문에 대한 커멘트가 보기에서 먼저 스포를 해주죠. 스포일러 같은 거 해주죠. 해설해주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해석을 해라 이거를 알려주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서 가에 대해서 제한적으로 알려줬고 나사도 그렇게 친절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이거를 읽을 때 가에서 얘가 암행어사 출두야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읽을 수 있었느냐, 얼마나 빨리 읽었냐, 31번부터 34번을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냈느냐를 판가름하는 요소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뭐 사실 여기 그냥 내용대로 읽어주고 여기 이제 심리의 지점만 조금 체크해주고 나랑 다는 워낙 쉬워가지고 그것만 하셨어도 어렵진 않았을 겁니다. 이제 문학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독서죠. 독서 어려웠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이들 수능장에서 당황하셨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집에서 풀어보시는 예비 고3분들이나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웠을 겁니다. 독서에 일단 평점을 매기자면요, 여기 평점은 문학이랑 다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학에서 평점이 뭐 2.5점이다 독서가 뭐 5점이다 그러면은 뭐 독서가 문학보다 뭐 시간이 2배 걸리냐, 오답률이 뭐 2배 더 많이 틀리냐, 그런 1대1 대응되는 게 아니고 좀 다른 평점인데요. 22수능의 해결 지문을 5점 만점으로 둔 그런 평점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법지문 같은 경우는 4.5점 정도가 되겠고요. 법지문은 중요한 게 조건문을 잘 읽어내고 문제에서 그 조건문을 잘 적용이 됐는지 판단을 하는 거죠. 조건문이란 게 이제 정확하게 뭐냐면은 P이면 Q이다 이런 거를 말하는 건데, 법조문이 있고 그리고 이 법조문에 P라는 조건이 문제에서 발동이 되느냐, 문제에서 뭐 보기나 문제 선지에서 발동이 되냐, 그래서 Q라는 게 적용이 되냐, 이런 거를 잘 찾아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조문이 현실 세계에 있는, 현실 세계의 어떤 개별적인 사건이 법조문 조건 P를 발동시키냐, Q를 어떤 Q가 발동이 됐느냐, 이런 거를 읽어내는 연습을 많이 하신 분들은 그렇게까지 어렵진 않았을 것이나, 그리고 또한 여기도 가라는 지문하고 나라는 지문이 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 연결고리를 잘 읽어내셨으면은 되셨을 거고, 그렇게 연결고리를 읽어내는 건 어렵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주 복잡한 추론이나 그런 거를 요구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이드를 드리자면은, 보증을 절대로 들으면 안 되는 이유, 절대 보증 들으면 안 된다고 하잖아요.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뭐가 됐든 그 지문에 공감하면서 읽자, 이게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독서를 읽을 때 뭐 독해 방법도 중요하고, 뭐 독해법을 어떤 독해법을 쓰냐 뭐 이런 것도 뭐 많잖아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일단은 지문에 대해서 흥미가 생기고 재밌어야 돼요. 궁금해야 된다고.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 과학 지문 같은 경우는, 이런 현상이 있구나, 얘는 왜 이런 걸까, 왜 이렇게 되는 걸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런 마인드. 그 다음에 경제 지문은, 뭐 얘가 돈을 벌고 이러면 뭐 금리가 어떻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궁금해하는 그런 자세. 그리고 인문 지문 같은 경우도 주제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얘는 이렇게 되는구나. 예술 지문은 뭐 저번에 9월에도 나왔었지만은, 이런 사조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변모가 되고 이렇게 대체가 되는구나, 이런 거를 흥미를 가지면서 읽어야 돼요. 이번 지문도 역시 그렇게, 보증은 왜 이래서 사람들이 절대 보증하지 말라는구나 라는 거를 공감을 하시면서 읽으셨으면은 빠르고 정확하게 몰입하셔가지고 읽으실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정도 코멘트 드리겠고, 그 다음에가 과학지문이죠. 과학지문. 여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법지문보다는 약간 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향의 차이가 있어요. 인문지문, 뭐 법지문, 그런 거 잘 푸시는 분들이 있고, 경제지문, 뭐 과학지문, 기술지문 잘 푸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학지문 같은 경우에는 뭔가 추상적인 개념들을 다루긴 하는데, 이제 뭐 변화율, 뭐 변화량, 근데 그 추상적인 개념들의 현실에 대응되는 게 있죠. 인문지문은 대응되는 게 있지만 굉장히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아예 현실에 대응되는 게 없는 철학지문이거나, 어떤 거가 더 어려운지는 학생들마다 다른데, 어찌됐건 이번엔 과학지문은 그렇게 많은 추론을 요구하지는 않았고요. 이제 여기에 중요했던 게, 같은 개념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문학이 됐든, 뭐 문학 같은 경우도 보기에서 어떤 문학 개념이 나오면은 그게 문학 지문에서 어떻게 다른 시어들로 표현이 되느냐, 아니면 뭐 소설 같은 경우도 어떤 부분, 어떤 문장이 그 보기에 있는 어떤 특정한 해설이랑 일치를 하느냐, 그런 거를 읽어내는 게 결국엔 가장 중요하고, 뭐 수능 영어도 똑같죠. 수능 영어는 사실 수능 국어를 좀 더 많이 쉽게 만들고 언어만 바꾼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수능이 망하고 뭐 다른 뭐 새로운 독해 측정 시험이 나오든 다 공통적인 특징이죠. 여러 가지 이름으로 나오는 같은 개념, 또는 여러 가지로 표현된 같은 개념을 인식하는 거, 그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더 들어가자면 비례, 반비례의 관계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비례, 반비례의 관계가 어떻게 다른 이름으로 나오냐, 그거를 캐치하는 게 핵심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사실은 이제 이 논리적인 사고, 논리적 지름길이라 제가 말을 하는데, 쇼트컷, 그거를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꽤 풀으셨을 거예요. 중요한 게 비례 반비례 관계에서 뭐 분수에서 역수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것만 조심하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인문지문. 여기 같은 경우에는 먼저 1문단에서 기본 주제를 주죠. 여기서 글 전체에서 다루게 될 중요한 철학 개념, 그리고 그 개념들이 어떤 쟁점에 있는가. 그러니까 보면은 여러 철학자들이 칸트를 비판하잖아요. 예, 그 비판하는 포인트가 일단은 이해를 하려면은 어떤 칸트가 어떤 개념을 말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1문단이랑 2문단에서 빠르게 정확하게 가져가셨어야 수월하게 읽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보면은 여기 16번에 여기 요약을 해주죠. 얼마나 친절해요, 그쵸? 보면은 어떤 쟁점에서 칸트랑 다른 철학자들이 대립을 하냐, 다 정리를 해줬으니까 어차피 답은 한 개고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여기 16번에 표에 도움을 받으셨으면은 더 수월했을 거다. 그리고 개념은 확실히 어렵죠. 왜?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보면은 단어들이 다 뭐 신체, 의식, 복합체, 인격, 영혼, 동일성, 이런 게 헷갈리죠. 그리고 우리가 과학 지문처럼 실제로 뭐 물질들이 늘어나고 이런 팽창하는 게 아니고, 이런 거는 평소에 누가 이런 고민하겠습니까? 내가 뭐 옛날에 있는 나랑 동일한가? 그건 어떻게 증명을 할 것인가? 이런 거 고민하지 않죠. 그러니까 이런 게 되게 낯선데, 이런 추상적인 그 개념들 간의 관계만 잘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추상적인 개념들이 어떤 철학자들에게 어떻게 표현되는가? 누구는 뭐에 동의하네? 아, 얘는 뭐야? 얘는 여기 반대하네? 어떤 지점에서 반대를 하고 어떤 지점에서는 얘네 둘이 동의를 하네? 이런 것만 잘 구분하셔가지고 읽었으면은 뭐 14번 같은 경우는 간단했었고, 15번 같은 경우에는 이 칸트의 주요 주장만 이해하셨으면 됐을 거고, 16번 같은 경우에도 생각보다 쉽게 풀렸어요. 얘는 17번도 보기 문제에서 약간 좀 속된 말로 쫄 수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주요 쟁점에서 까다로운 부분에서 나오지 않고 조금 쉽게 풀렸어요. 네, 그래서 글은 분명히 어려운 게 맞지만은 문제만큼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